안녕하세요. 오늘은 JPA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JPA를 사용하지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사용법을 넘어서 JPA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시작해 스프링 데이터 JPA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 동작 원리까지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 JP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A 파트에서 JPA, 하이버네이트, 스프링 데이터 JPA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기초를 다집니다. 그 다음 B 파트가 오늘 핵심인데요. JPA의 내부 동작 원리, 즉 영속성 컨텍스트, 엔티티 생명주기, 변경 감지, 그리고 N+1 문제까지 다룹니다. C파트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가 인터페이스 하나로 어떻게 쿼리를 실행하는지 원리를 살펴보고 마지막 D파트에서 장단점과 실무 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JPA가 뭘까요? JPA는 Java Persistence API의 약자로 자바 진영의 ORM 표준입니다. 여기서 ORM이란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은 JPA는 이렇게 동작을 해야 한다고 규정만 해놓은 표준 인터페이스인 명세일 뿐입니다. 그래서 JPA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SQL을 만들고 실행하는 건 하이버네이트 같은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JPA를 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건 대부분 하이버네이트인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개발자는 SQL을 직접 쓰는 대신 엔티티와 객체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이버네이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버네이트는 JPA 구현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여서 사실상 표준입니다. 화면에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왼쪽 위의 세션과 세션 팩토리는 JPA의 엔티티 매니저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 대응하는 하이버네이트 고유의 개념입니다. JPA 표준이 나오기 전부터 하이버네이트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API입니다. 오른쪽 위의 HQL은 우리가 쓰는 JPQL에 기반이 된 쿼리 언어입니다. 아래 세컨드 레벨 캐시는 여러 트랜잭션이 공유하는 2차 캐시인데 이건 JPA 표준에는 없는 하이버네이트의 확장 기능입니다. 자주 읽는 데이터를 2차 캐시에 저장해 두어 DB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다이얼렉트는 MySQL이든 PostgreSQL이든 벤더마다 다른 SQL 문법 차이를 흡수해줘서 같은 코드로 여러 DB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하면 JPA라는 표준 뒤에서 모든 실무를 하이버네이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에서 실제로 쓰는 스프링 데이터 JPA는 뭘까요? 왼쪽 계층 구조를 보면 맨 아래 JDBC가 DB 연결 표준이고 그 위에 JPA 표준 명세, 그 위에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트, 그리고 맨 위에 스프링 데이터 JPA가 올라갑니다. 즉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더 쉽게 쓰도록 한 번 더 감싼 스프링의 추상화 계층입니다. 핵심 기능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JPA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만 상속하면 저장, 조회, 삭제 같은 기본 CRUD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둘째, find by 이메일처럼 메서드 이름만 지어주면 스프링이 이름을 분석해서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복잡한 쿼리는 쿼리 어노테이션으로 JPQL이나 네이티브 SQL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반복적인 코드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JPA는 JDBC 템플릿과 비교해서 뭐가 다를까요? SQL 작성 면에서 JDBC 템플릿은 쿼리를 다 써야 하지만 JPA는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객체 매핑도 JDBC 템플릿은 로우 매퍼로 일일이 수동으로 매핑하지만 JPA는 엔티티 매핑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세 번째 상태 관리인데
JDBC 템플릿에는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JPA는 1차 캐시와 변경 감지를 지원하고 이게 뒤에서 다룰 핵심입니다. 생산성도 JPA가 보일러플레이트를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세밀한 쿼리 튜닝은 오히려 JDBC 템플릿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SQL을 직접 쓰니까 조인 순서, 인덱스, 실행 계획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JPA는 JPQL을 하이버네이트가 SQL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연 로딩, 변경 감지 때문에 의도치 않은 쿼리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JPA의 내부 동작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내부 동작의 첫 시작은 JPA 아키텍처입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도달하기까지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이 생기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고 그 안에 영속성 컨텍스트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닿습니다. 여기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생성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당 딱 하나만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둘째, 반대로 엔티티 매니저는 절대 스레드끼리 공유하면 안 됩니다. 여러 요청이 하나의 엔티티 매니저를 같이 쓰면 서로 다른 요청의 엔티티 변경이 뒤섞이는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올 때마다 엔티티 매니저를 새로 만들어서 쓰고 버립니다. 이 관리는 스프링이 알아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속성 컨텍스트는 엔티티를 보관하는 논리적인 공간이자 1차 캐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의 첫 번째 역할은 1차 캐시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em.find로 id 1번인 유저를 처음 조회하면 JPA는 먼저 1차 캐시를 뒤져봅니다. 여기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select를 날리고 그 결과를 1차 캐시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똑같은 유저를 또 조회하면 이번엔 SQL을 아예 날리지 않고 캐시에서 바로 꺼내서 반환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성이 나오는데요. 같은 식별자, 즉 같은 PK로 조회하면 항상 동일한 객체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equals가 아니라 equal 비교, 즉 같은 인스턴스인지 비교해도 true가 나옵니다. 이걸 동일성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엔티티는 살아가면서 네 가지 상태를 오갑니다. 첫 번째는 비영속 상태입니다. new 키워드로 객체만 만든 JPA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영속 상태입니다. em.persist를 호출하는 순간 영속성 컨텍스트가 이 엔티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1차 캐시, 변경 감지 같은 기능이 다 이 영속 상태일 때 동작합니다. 셋째는 준영속 상태입니다. em.detach를 하거나 컨텍스트가 닫히면 관리에서 분리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값을 바꿔도 DB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삭제 상태입니다. em.remove로 삭제가 예약된 상태고 커밋 시점에 실제 딜리트가 나갑니다. 이 상태 개념이 왜 중요하다면 다음에 볼 변경 감지가 바로 이 영속 상태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JPA를 처음 보면 가장 신기한 기능이 바로 이 변경 감지 기능입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유저를 조회한 다음에 setName으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세이브나 업데이트를 부르는 코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DB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왼쪽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첫째, 조회하는 순간 JPA가 그 시점의 엔티티 상태를 스냅샷으로 몰래 찍어둡니다. 둘째, 우리가 세터로 값을 바꿉니다. 셋째,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플러시가 일어나면서 아까 찍어둔 스냅샷과 지금 엔티티를 비교합니다. 넷째, 그 스냅샷과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게 있으면 JPA가 알아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실행합니다. 그래서 세이브 호출이 필요 없습니다.
단 반드시 영속 상태여야 하고 트랜잭션 아니어야 동작합니다. B파트 마지막으로 JPA를 쓰면 거의 반드시 만나게 되는 N+1 문제입니다. 먼저 연관 엔티티를 언제 가져올지 정하는 게 패치 타입인데요. 실무에서는 레이지, 즉 지연 로딩을 기본으로 권장합니다. 레이지로 설정하면 실제 엔티티 대신에 가짜 프록시 객체를 넣어두고 그 필드에 실제로 접근하는 순간에 SQL을 날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주문 목록을 한 번에 쿼리로 가져온 다음 각 주문의 회원 정보에 접근하면 주문 건수만큼 추가 쿼리가 나갑니다. 주문이 100건이면 쿼리가 1 더하기 100, 즉 101번 나가는 겁니다. 이게 N+1 문제이고 성능에 치명적입니다. 해결책은 아래 세 가지, 패치 조인, 엔티티 그래프, 그리고 배치 사이즈 설정입니다. 연관 데이터를 한 번에 조인해서 가져오게 만들어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C 파트입니다. 아까 인터페이스만 상속하면 CRUD가 된다고 했는데 구형 클래스도 없이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4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1. 우리는 그냥 JPA 리포지토리를 상속하는 인터페이스만 정의합니다. 구현체는 만들지 않습니다. 스텝 2.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때 스프링이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동적으로, 즉 프록시로 자동 생성해서 스프링 빈으로 등록합니다. 스텝 3. find by 이메일 같은 메서드를 만나면 이름을 규칙에 따라 분석해서 where email 물음표 같은 쿼리로 번역합니다. 스텝 4. 그리고 이 프록시가 내부적으로 결국 엔티티 매니저를 호출해서 실제 쿼리를 실행합니다. 즉, 우리가 편하게 쓰는 리포지토리도 결국 그 밑에서는 앞서 배운 엔티티 매니저와 영속성 컨텍스트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코드 한 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처럼 유저를 만들어서 유저 repository.save를 호출하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른쪽 순서대로 첫째, save는 내부적으로 엔티티 매니저의 persist로 호출합니다. 둘째, 그러면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인서트문이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셋째, 대신에 쓰기 지연 SQL 저장소라는 곳에 인서트 쿼리가 예약만 됩니다. 넷째, 그리고 트랜잭션이 커밋되는 시점에 플러시가 일어나면서 그때 실제 인서트가 DB로 나갑니다. 이렇게 쿼리를 모아뒀다가 한 번에 내보내는 걸 쓰기 지연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 성능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배운 영속성 컨텍스트, 쓰기 지연, 플러시가 이 한 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D파트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JPA가 만능은 아닙니다. 장점은 왼쪽입니다. 반복 코드가 줄어 생산성이 올라가고 SQL이 아니라 객체 중심으로 도메인을 설계할 수 있고 1차 캐시와 변경 감지 같은 기능을 얻고 DB 벤더를 바꿔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오른쪽인데요. 영속성 컨텍스트 같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하고 방금 본 N+1 같은 성능 이슈에 주의해야 하고 복잡한 통계나 리포트성 쿼리는 JPA만으로 최적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실무 팁처럼 기본적인 CRUD는 JPA로 편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조회는 쿼리 DSL이나 네이티브 쿼리로 병행하는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이처럼 JPA는 상황에 맞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JPA는 객체와 DB를 이어주는 ORM 표준 명세이고 실제 구현은 하이버네이트가 담당합니다. 둘째는 JPA의 핵심은 결국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캐시, 변경 감지, 생명주기 관리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스프링 데이터 JPA는 그 위에 생산성을 얹어준 추상화 계층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JPA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셨다면 성공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